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개정 과목이 좀 있어요. 뭐 여러분이 공부하는 개정 과목의 수는 뭐 열 몇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개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 가수금 다음으로 등장하는 개정이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정이에요. 이 중에 다이소의 재무제표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금. 그럼 예수금에 지금 해당 연도년 말에 예수금이 20억 있는 거거든요. 20억이 뭘까요? 예수금에 걸려있는 20억이 뭘까요? 예수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이소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그 돈을 지급할 땐 다 주지 말고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 대표가 뭘까? 월급. 월급 줄 때 4대 보험이며 그리고 일반적인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다 차감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 왜 차감하고 주냐? 다이소가 대신 신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을 우리는 안 쓰고 말만 할게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는 다 이 의무를 지고 있어요. 왜냐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개인이잖아. 그럼 개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는 12월에 월급을 지급하면 그 다음 달 1월 10일에 내거든요. 1월 10일에 내려니까 12월 말에 12월에 월급 줄 때 원천징수했던 그 예수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면 누군가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돼. 그러니까 요 20억은 언제 사라지냐?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1월 달이 되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돈은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금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예수금은 언제나 있다. 12월에 마지막에 결산하는 순간 그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또는 회사가 이게 회사 또는 기업이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아니면 그냥 비영리 기업인 어느 단체든 예외 없이 누군가 그건 개인이요. 개인에게 그 개인이 어떤 일을 여기서 하고 그 개인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1,000원 전액을 이 개인에게 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개인이 1,000원을 다 받잖아. 수령하잖아. 그럼 이 개인의 원래 소득이거든요. 개인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세를. 근데 그 소득세를 개인이 잘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 이 얘기지. 잘 못해. 왜냐면 얘가 무슨 소득으로 신고할지도 잘 모를 뿐더러 얼마를 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거를 세금으로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는 게 좀 무서우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가야 돼.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이 일을 대행해야 돼. 골치 아파. 그리고 개개인들은 바빠. 잘 못해. 능력이 떨어져.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아예 세법에서 이렇게 한 거야. 야, 개인에게 돈 다 주지 마. 개인들은 세금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너가 지금 회사 같은 거잖아. 회사라면 이 일을 잘 아는 세무 지식이 있는 어떤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원에게 시켜. 이렇게 시켜. 이제 누군가 개인에게 소득이라는 걸 지급할 때 이게 근로자면 근로소득, 개인이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등등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땐 1,000원이라는 소득이라면 1,000원을 다 지급하지 말고 얘가 1,000원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는 내가 세법에다가 정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세금을 까. 정확하게 까. 알려줄게.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을 까야 되는 방식이 있고요. 각각의 세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0원 깠다. 나머지 85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면 1,000원 중에 850원만 이 개인 통장에 넣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850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850원 버는 건가? 아니야. 다 써 있어. 어떻게 써 있냐면 1,000원이 당신의 소득이지만 세금이 150원이 빠져서 당신 통장에 850원이 지급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어떤 증빙이 발행돼요. 이 증빙을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850원을 받았지만 얘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번 돈은 1,000원이야. 근데 세금이 150원인 거지. 세금이 차감되고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1,000원 중에 우리 회사는 150원을 그러면 어떡하냐? 150원은 과세관청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과세관청에 이 1,000원 중에 150원은 이 회사가 850원만 줬죠? 그럼 150원 나머지를 과세관청에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거야.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누가 골머리가 아플까요? 돈 주는 사람이. 근데 돈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지, 기업. 기업이나 회사가 이러한 소득을 누군가에게 지급할 땐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매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매월이 뭐예요? 월급. 이 사람들, 근로자들에게 월급 줄 때 늘상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얼마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냐. 이걸 공부하는 게 이제 세무시험인 거야. 이걸 이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세법상.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무 2급에서 공부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공부하는 거냐면 아직 세무 단계로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개해보래요. 숫자는 다 줘. 분개해보래. 이게 그러니까. 분개만 하면 돼. 여기서 이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회계 처리를 잘하는 거랑 세무신고 잘하는 거랑 누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냐. 실제로는 세무가 우위를 점한다? 왜냐면 회계는 분개를 하는 거잖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분개를 되게 잘하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면 세무와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분개할 건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세무와 회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세무를 이해하려면 회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회계만 알아서 세무를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건데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냐? 회계예요. 일단 방식을 알아야죠. 그래야 세법을 적용해서 정확한 세금까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만 공부한다는 없어. 세무만 공부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회계가 되어 있어야 세무의 이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만 공부하는 경우는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론을 공부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자, 그래서 예수금은 바로 이럴 때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원천징수한 150원 있죠. 그 150원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에게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잠깐 들고 있는 나중에 돈으로 낼 거잖아. 그래서 부채로 걸어 놓는 거야. 잠시. 다음 달 되면 곰방 나가. 대부분 이 예수금은 언제 발생하냐면 법인회사라고 해볼게요.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수 있잖아. 얘 수익, 나의 비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법인이 법인에게 줄 때는 원칙상 원천징수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둘 다 제대로 신고하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선납세금 얘기할 때 했죠.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삼성전자, 다른 나머지 모든 법인에게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하고 법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법인에게 돈을 주는 모든 대가 중에 하나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이자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두 번째,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세금만 차감하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도 같이 징수가 돼요. 원천징수가 어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선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세무 2급 정도? 뭐 재경관리사?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제가 원천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원천징수가 파생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뭐 과정도 간단하게 또 그런 과정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해봤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원천징수가 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급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토탈 내가 받아야 될 급여는 사실은 200이었대. 근데 다 안 들어오죠. 이제 막 빠져. 공제가 돼. 근데 공제가 되는 금액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할 때 소득세를 부과해요. 소득세는 여기선 지금 15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15만 원 그냥 아무 금액이나 제가 적은 거예요. 아무 금액. 의미 없어.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징수가 되느냐는 근로소득은 그 사람이 몇 명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숫자인 거야. 일단 소득세를 15만 원을 차감하면 세트로 빠지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가 빠지면 지자체에다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 15,000원이죠. 같이 빠져. 이 세트야. 세트. 요거는 세트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개는 세트. 그 다음 우리가 4대 보험료라고 하는 이제 보험료가 있는데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도 있고요. 국민 건강보험료도 있죠.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있고요. 산재보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를 4대 보험료라고 부르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보험료를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하고 사업주, 그러니까 회사하고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내야 되는 이 사람이 국민연금 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만 원이다. 이 사람 소득 대비. 그러면 16만 원을 근로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근로자가 내야 되거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는 이 중에 절반인 8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회사가 8만 원을 대신 부담해줘. 회사가 내줘. 이게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낼 거 제가 다 내거든요. 저는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건강보험료를 14만 원 내야 한다면 나는 그중에 50%인 7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회사가 7만 원을 부담해줘. 이게 전부 다 회사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를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어마무시한데 이게 바로 이제 회사가 부담해주는 50% 4대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은근히 많죠.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납부액이 나오면 그중에 근로자랑 사업주랑 반반 내는데 나중에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건 또 여러분이 인사 쪽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고용보험료는 사실은 공제가 되는 보험료의 종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그중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회사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두 가지의 종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없이 회사가 전부 다 부담해요.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얘가 5천 원이면 얘가 5천 원 이렇게 똑똑 떨어지질 않아. 금액이 좀 틀려. 그러나 50% 부담하는 게 있기는 해. 근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7이면 너도 7, 끝 이렇게가 안 되고 내가 5만 원인데 너는 12만 원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이제 대충 그렸죠. 그럼 보세요. 급여 명세서에서 회사가 이 테이블이 다 있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의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 이제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데 이 사람의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16만 원 중에 근로자가 부담할 건 8만 원이지? 그러면 급여에서 8만 원이라는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고 주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가 8만 원의 부담을 하면서 요걸 같이 회사가 대신 내주거든요.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될 모든 4대 보험료까지 회사가 대신 내주거든요. 건강보험도 7만 원의 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급여를 지급할 때 알싸리 까고줘. 그리고 지금 여기 급여 테이블에 건강보험료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제가 일부러 뺐어요. 왜 뺐냐면 5대5가 아니거든 사실은. 금액을 유추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원래 급여가 지급될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금액이 8 나오고 7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일단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지워보면 이 일이 한 사람 뿐이겠냐고. 근로자가 100명이어봐.
100명을 다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일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엑셀로 하는 거야, 이건. 이거는 프로그램, 이런 K랩이나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이런 개개인들의 관리가 안 돼요. 아니면 인사급여 테이블을 따로 쓰거나 메뉴를.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원래는 200을 줘야 돼.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까니까 공제금액이 31만 5천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통장에 넣어주는 돈은 이거란 뜻인 거지. 168만 5천 원.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요 일이 7월 달에 7월 25일에 급여를 줄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통장에서 요만큼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급여가 지급될 때 7월 25일에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요날 분계를 이렇게 하겠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면 비용 처리할 때 쓰는 이름이 급여예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판관비로 분류되는 급여라고 가겠죠. 원래 급여는 200만 원이거든? 그럼 200이야. 근데 200만 원 중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건 요것뿐이지. 그럼 나머지 31만 5천 원은 왜 안 준 거죠?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회사도 사실은 귀찮거든. 아, 나 다 줬으면 좋겠어. 사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다 징수해가지고 이 돈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러 돌아다녀야 돼. 얼마나 귀찮을까, 회사는. 그냥 200만 원 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진짜 짱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어떤 근로자들은 잘할 거고 어떤 근로자들은 못할 거고 과세관청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전화할 거고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겠죠. 근데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한 사람만 회사가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원천징수하라고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회계 업무를 할 때 인사와 관련된 이 프로세스도 같이 해요. 옛날에 저 다녔을 때 회계팀이 인사 업무 안 하려고 막 맨날 싸우고 그러더라고, 인사팀하고. 하면 어때? 일이 많아지니까 싫은 거지, 그치? 근데 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 경력이 쌓이거든? 그럼 내가 나중에 회사를 이직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경력 기술서에 쓸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싸우더라. 서로 이 일은 안 하겠다. 저 일은 안 하겠다. 서로 일 안 하려고. 야근 안 하고 싶어서 그렇지 뭐. 그것도 이해가 되고. 여튼 그래서 요 31만 5천 원은 왜 이거를 오늘 내면 현금 나가면 돼. 보통 예금. 그리고 이거는 근로자에게 주고 이거는 과세관청에 내면 돼.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오늘 안 낼까? 원천징수는 내가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바로 신고 납부를 못 해요. 기다렸다가 반드시 지급했어? 그럼 다음 달 기다려. 다음 달 10일에 해. 그래서 여러분 10일이 바쁜 거야. 공과금 내는 날이잖아. 다음 달 10일에 이렇게 징수해 두었던 걸 기다리고 있다가 요 날 내야 돼. 그러니까 이날 못 내요. 내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납부를 못 해요. 그래서 별도의 계정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납부할 돈.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예치해서 들고 있는 돈, 세금을 예치해서 수금해 놓은 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금이라고 잡는데 이 예수금이 무엇이냐? 나중에 현금으로 낼 거잖아. 오늘 안 낸 것뿐이야. 그래서 그냥 부채인 거예요. 근데 이 부채가 뭐 회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치? 이 예수금은 근로자의 부담분을 들고 있다. 들고 있다가 10일이 되면 쫙 몰아가지고 이날 막 현금 내는 거야, 이렇게. 이날. 자, 이때 현금 낼 때 주의사항을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이날 현금으로 낼 때 31만 5천 원 중에, 자, 2조 5천 원 중에 첫 번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에 걸려 있잖아. 근로자 부담한 거 이렇게 예수금에 걸려 있잖아. 근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또 부담해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근로자가 다 부담한 거 그냥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야. 어디다가 내냐? 얘네들은 세무서에 내. 아, 잠깐. 세무서가 아니라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내고 얘는 지자체, 구청에 내고 그러는 거야. 납부처가 다르지만 여튼 근로자가 부담한 걸 그냥 들고 있다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거,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얘는 그냥 예수금으로 걸었던 거 예수금으로 납부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분개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어쨌거나 50% 부담을 예수금이라고 잡죠. 대신요, 건강보험은요, 여기에 안에 있는 건강보험료가 지금 7만 원이잖아? 그러면 7만 원만 내지 않는다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50%를 포함해서 내니까 사실은 7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을 내게 돼. 그럼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의 이름이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거는 세금과 공가로, 건강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나머지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한대요. 요 회계 처리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일단은 원천징수한 게 이 31만 5천 원은 요거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분개하는 예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옛날 예수금 원천징수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월 10일이 됐어. 드디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구분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한 번에 빡 죽이면 헷갈릴까봐. 저는 첫 번째, 이 중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있었죠. 그게 15만 원, 15만 원 더해가지고 16만 5천 원이었죠. 그거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이 중에 예수금으로 걸려있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요 16만 5천 원이라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만 납부한 건데 얘는 그냥 예수금을 내는 걸로 끝나는 거야. 예수금이죠.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에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했던 돈을 오늘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8월 10일에. 그러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떠올리지 못하고 여기다가 막 세금과 공과 막 이상한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급여가 지급됐을 때 원천징수했던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항상 무슨 이름으로 대변에 걸려 있을까? 항상 그거는 100% 예수금으로 걸려 있는 돈을 그대로 드러내서 현금으로 내는 것뿐이에요. 걔는 결국 계정 과목이 뭐야? 예수금. 자, 그럼 두 번째 31만 5천 원 중에 16만 5천 원 냈죠? 그러면 이 안에는 건강보험료 7만 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금 8만 원 남아있죠. 다시 오늘은 국민연금을 낸대요. 국민연금은 결국에 지로상에 있는 금액은 16만 원인데 그중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게 8만 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 줄 거야. 회사가 직원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대변에 현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 포함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은 16만 원이 나가고 그 16만 원이 나간 차변의 계정 중에 근로자가 부담한 건 무슨 이름으로 걸려 있는 걸 그냥 드러내면 돼요.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얼마예요? 이거지. 본인 부담 8만 원. 그럼 나머지 8만 원은 본인이 부담했어야 회사가 비용으로 안고 가는 거야. 회사가 비용 부담하는 거죠.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할 때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름을 뭐라고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연금이니까 공과금처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돼. 회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변에 이 중에 국민연금은 항상 예수금 50% 나머지는 세금과 공가. 예수금은 누구냐? 잠깐만. 예수금은 무엇이냐? 근로자 부담분. 세금과 공가는 무엇이냐? 회사 부담분.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나중에 보장받는 연금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연금 개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금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인데 이 9%를 회사가 4.5% 부담하고 근로자가 4.5%, 50% 이렇게 부담하는 보험료율이거든요. 정해진 율. 근데 이게 너무 낮다는 거지.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노인은 지금 되게 많고 젊고 지금 근로자로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나가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노인이 막 이제 많아지니까 오래 사니까 그리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세대에 만약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50은 안 넘었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관리해서 돈을 잘 부풀려 놔야지. 투자를 잘해야지. 근데 이상한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공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 날리면 말고 남기면 좋고 이렇게. 근데 다 국민들의 돈인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회사는 이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국가가 자꾸 9%를 뭐 12% 올리재. 그 얘기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50%의 부담도 커진다는 거지. 반반.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 5대5 하지 말고 네가 사내고 아니 근로자 너네들이 받는 돈이니까 회사가 너무 많이 내는 거 부담된다. 싫다. 근로자가 6 내고 회사가 4 내자. 6대4의 비율로 아니면 7대3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근로자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내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회사도 너무 이제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아, 쓸데없는 얘기. 여튼 그래서 5대5.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은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려가는데 건강보험료는 14만 원을 낸대. 그럼 생각해봐.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1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50%인 7만 원과 50%의 7만 원은 개정 과목이 다르겠구나. 항상 먼저 쓰는 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 50%는 누구 돈이냐? 근로자가 원천 징수해 두었던 돈 중에 예수금 내는 거 정해져 있어. 그럼 나머지 7만 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 근데 이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 개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과목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별로 한번 회계 처리해 본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50%가 전혀 없는 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걔는 그냥 예수금 내면 돼. 끝. 네가 낼 세금 내가 대신만 낸다. 근데 4대 보험은 5대5. 5대5의 비율로 회사가 비용, 근로자는 예수금으로 걸어놨던 거 대신 드러내서 오늘 납부. 이게 이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회계 처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 직원이 지금 근로자 중에서도 영업부거든요. 영업부면 이 세금과 공과는 제조원가로 가면 안 되고 판관비로, 요 복리후생비도 판관비로, 아까 이 급여도 판관비로, 다 판관비로 가야 된다는 거. 만약 영업부 직원이 아니면 뭐가 오나요? 생산부 직원. 생산부 직원이면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가 급여 말고 이자 줄 때도 원천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자 10,000원을 주는데 소득세 같은 2,500원, 차감하고 7,500원만 현금 줬대. 우리 사실은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요, 원천 징수, 이자와 관련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자로 준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게 이자 비용이잖아. 근데 그 이자 비용이 돈이 나가는 7,500원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10,000원이야. 급여가 토탈인데 예수금으로 까듯이. 그러면 이자 비용이 10,000원인데 7,500원만 현금으로 줬다는 뜻이거든. 그럼 나머지 2,500원은 뭐냐? 그것을 우리는 또 예수금이라고 잡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자 다 받고 세금 안 낼까봐 야 이자 줄 때 세금 깎게. 이거 내가 대신 신고 납부할게. 나 너무 힘들어. 그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가면. 근데 예수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언제 원천징수를 해서 언제 납부하는지 정도는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이제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좀 살펴볼게요. 선수금. 선수금은 뭐냐면 먼저 받은 거야. 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계약금이라는 얘기를 할 때 계약금을 누군가는 주잖아?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계약금 받는 거잖아. 계약금 주는 사람이 현금 줄 때 계약금 줬다. 그럴 때 쓰는 이름이 선급금이었죠? 그럼 봐요. 계약금 받은 사람도 계약금 받았다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이름이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이 뭐예요? 물어보면 계약금 이제 받았을 때 돈 들어왔는데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 계정으로 사용할 때 대변의 선수금. 그럼 계약금 준 사람은 돈 나갔죠?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을 때.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금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쓰는 거지. 계약금은 항상 먼저 주고받는 돈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제품이나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받는 계약금을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부른다. 그럼 선수금은 나중에 돈으로 나가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중에 돈이 유출된다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채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잠시 부채로 대체하기도 해. 대변이 증가되는 게 부채랑 수익이잖아. 자본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채로 잡는 이유는 아직 수익이 아니어서 부채로 잡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선수금은 나중에 매출이 진짜 일어나면 그때 대체가 되는 거지. 나중에 선수금이 또 돈이 나간다. 이런 개념의 계정은 아니거든요. 그 선수금은 수익이 아직 되지 않아서 먼저 받았다고 잠시 거는 거예요. 아래 볼게요. 선수금은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도하면 그때 수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그때가 되면 소멸되는 부채 계정이에요. 수익에 갈 수 없을 때 잠시 잡는 거. 그게 선수금. 거래를 조금 볼게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품권 같은 거를 팔잖아.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 백화점에서. 근데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아. 상품권은 여러분이 개인 카드로 결제가 안 되잖아, 아예. 현금으로밖에 살 수 없잖아. 그럼 백화점에서 이제 현금으로 100원을 받아. 그리고 이 100원을 뭐라고 잡을까? 매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상품권 파는 게 매출이야? 백화점의 매출은 뭘까?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야 매출이지. 그러면 상품권 파는 건 뭐예요? 상품권을 사가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누가 이제 사가잖아? 그럼 누구한테 선물한다? 그럼 선물한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상품권을 들고 있다가 백화점에 와. 신발을 사. 그럼 신발 살 때 상품권으로 결제해. 그럼 물건이 팔려. 이때가 매출이지. 상품권은 나중에 백화점으로 들어와. 그리고 물건이 판매되면서 수익이 돼. 상품권은 나중에 매출이 되는 미리 돈을 받아 놓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익은 상품권이 백화점으로 회수가 돼야 수익인 거야. 그럼 상품권 팔았을 때 뭐라고 잡냐? 그냥 먼저 받은 거예요, 돈. 매출 일어나기 전에. 수익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돈 먼저 받아놓은 거야. 그래서 선수금. 선수금은 수익을 못 잡은 거예요. 부채.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다. 요거 잠깐 예제 말고 요거 연결해가지고 상품권이 이제 오늘 100원어치가 팔렸어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상품권 100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 얘 선물하고 또 줘. 얘 선물하고 막 또 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상품권 100원짜리를 선물 받았어 또. 몇 돌아다녀. 근데 얘가 길거리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또랑에 빠졌어. 슈루룩 들어가면서 이제 물길 따라 흘러갔어. 버린 거죠. 끝났어.
상품권의 모든 수명은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경우 많잖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휴지되는 경우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백화점은 어떨까요? 기뻐 죽죠. 왜냐면 백화점은 돈 받았지? 생돈. 상품권 종이만 발행한 거죠. 돌아다니다가 분실됐죠? 그러면 백화점으로 이 상품권을 가져와서 물건으로 교환해달라고 할 일이 없어지죠. 매출이 안 일어나면 어때? 돈 받았는데. 꽁돈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유가증권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효기간이 경과됐다. 바코드를 찍어보니까 10년이 지났다. 얘는 10년이 만기다. 더 이상 100원짜리는 들어와도 물건으로 교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다면 백화점은 기쁨의 웃음을 흘리며 어떤 붕괴를 할까? 선수금을 다 제거하겠지. 언젠간 매출이 일어나겠지? 아니잖아. 얘는 끝난 거잖아. 수명이. 그럼 선수금을 다 죽여. 컴퓨터가 하겠죠. 뭐 유통기간이 있잖아. 딱 그럼 기한 되면 오늘까지 만료되는 상품권 쭈르르르륵 해가지고 딱 죽여.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잡을까? 현금 줘? 아니요. 수익 잡아야죠. 근데요. 수익은요. 매출이라는 수익도 있지만 매출이 아닌 수익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영업 외수익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만만하게 쓰이는 이름이요. 잡이익이에요. 잡이익이 뭐야?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생기니까 잡스러운 이익이지. 그래서 백화점은 잡이익이 엄청 많아. 왜 많냐?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서 제일 친절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아무리 그지발시기처럼 옷을 입고 가도 상품권을 사러 가면 되게 친절하잖아. 우리가 되게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명품관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명품관에서 일하시는 이 분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분 더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안 걸어가. 날 봐. 나도 걔를 봐. 눈빛이 싸해. 들어올까봐. 안 가거든. 근데 안 가는데 자꾸 쳐다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좀 웃겨.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 고객들을 판단하더라. 옷 입은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쵸? 참 웃겨.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뭐 그 입장이 되면 다 달라지니까. 여튼 이런 데 갈 때는 무시한다? 근데 백화점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지 같은 옷 입고 올라갔어. 상품권 사러 돈을 내. 그럼 제일 좋아해. 얼마나 우리한테 친절한지. 그 비싼 봉투에 담아주고 막. 왜 그럴까요? 현금 박치기. 대박. 팔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팔기만 하면 돈 벌어. 아마 이런 식으로 자비익으로 떨리는 상품권 어마무시할걸요. 그쵸? 잃어버리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상품권이 판매되면 부채로 처리하는 이유. 아직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언제 매출 일어납니까? 상품권이 판매됐을 때가 매출입니까? 오히려 상품권이 우리 백화점으로 회수가 되는 게 매출입니까? 회수예요, 회수.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뒤에 수익을 공부할 때 얘가 나오기 때문에 상품권이 나오는 김에 제가 미리 한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안 잃어버리고 또랑이 안 빠뜨리고 백화점이 열리는 날 들어왔어, 백화점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는데 걔가 92,000원이야. 그러면 92,000원짜리 옷을 사고 상품권 92,000원이란다? 92원짜리 옷을 사고 상품권 100원짜리를 백화점에게 건넸어. 그럼 드디어 상품권 100원짜리가 회수가 됐으니까 얘 죽여. 죽이고 옷이 매출됐는데 매출은 얼마 잡냐면 92원 잡아. 그럼 팔은 어떻게 해요? 이 직원이, 여기 일하는 직원이 거실러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 주잖아요. 그 몇 퍼센트 이상 상품권 안 쓰면 현금으로 안 주고 또 상품권 주잖아. 꼼수야, 꼼수. 어차피 상품권은 태생이 현금이거든요. 백화점은 상품권이라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다 현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심심하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만 원짜리 물건 사면 9만 원 현금으로 안 주잖아. 9만 원 다시 상품권으로 주지. 몇 퍼센트 이상 써야지만 현금으로 주잖아요. 치사하게. 진짜 치사반스야. 백화점은 사실은 도소매,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임대하는 거거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지가 만든 물건이 1도 없잖아요.
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 현대백화점이 만든 거 없잖아. 아디다스가 만든 것 입점만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매대 빌려주고 돈 버는 거잖아요. 백화점은 어떤 회사계예요? 아, 그냥 아주 심플해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뻘짓을 해. 백화점에 입점하면 좋은 물건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아, 저 너무 네거티브한 것 같죠? 그렇진 않아. 근데 약간 그래. 이런 얘기, 상품권 얘기할 때마다 약간 짜증나. 자, 그래서 선수금이 반제가 되면 그때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면 줘야죠. 당연히 이건 태생이 현금이니까. 그래서 상품권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상품권이 나오면 상품권이 판매됐을 땐 부채인 거야. 언제 매출이에요? 물어보면 상품권이 회수가 돼야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거래처 우송하고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대. 계약금 들어왔으니까 뭐 잡아? 선수금. 이때 거래처 우송 걸어 놓겠죠. 그랬다가 며칠 뒤에 제품 500원어치가 진짜 매출이 됐고 그러면 그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돈 받은 거 먼저 있잖아. 그럼 나머지만 들어오겠지. 이런 거예요. 계약금 빠지고 들어오지 또 500원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출은 그냥 매출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 500원 줬고요. 먼저 받은 돈을 이때 죽이는 거지. 언제 죽어? 매출이 일어날 때 죽는 거예요. 이때 이제 거래처 같이 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원만 보통 예금에 들어오겠죠. 선수금은요. 거래가 성사되면 죽어요. 잠깐 쓰고 곰방 사라지는 거야. 근데 상품권은 한번 판매가 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그런 개념이 이제 선수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중간에 뭐 쓸데없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개인적으로 뭐 즐겁고 재밌고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이라 누가 들을지 알 수가 없잖아.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 혼자 떠들고 누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약간의 이 말을 조금 제한을 두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별말 다 하거든요. 근데 영상이라 이게 남는 거잖아. 한번 딱 업로드 되면 쭉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려다가 여기서 멈추자. 이 상품권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한다면 그건 수익에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간 건 잠깐 다음 시간에 하려고 건너뛰었고요. 자, 교재 보시면 10번에 가보세요. 10번에 가보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앞에서 당좌 자산을 공부할 때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공부하면서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말에 제가 기말에 법인세가 확정되면 330원이라는 법인세 비용 확정되면 내가 미리 냈던 선납세금을 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까. 근데 그 나머지 세금 296원은 분계를 기말에 할 뿐이지 얘는 납부를 그 다음 연도 3월에 하거든. 실제 납부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잡냐? 세금인데 아직 지급은 안 한다. 부채로 건다. 그래서 쓰는 이름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는 거였잖아요. 그거예요. 고 미지급 세금. 그때 얘를 공부했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결산 시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는데 먼저 낸 세금 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세금. 그때 쓰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공부하시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예수금이나 대객금을 정산하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때가 있어. 걔도 세금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요. 이렇게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지금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미지급이라고 하는 계정 중엔 미지급 금도 있고 미지급 세금도 있고 또 하나 미지급 비용도 있다. 근데 이 중에 채무 계정은 뭐냐 이거. 거래가 일어났고 오늘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된 건 채무잖아. 미지급 앞에서 공부했죠. 자, 미지급 세금은 이럴 때만 쓰이는 거야. 세금. 미지급 비용은
넥스트. 다음 영상에서. 미지급 비용은 다음 영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이라는 계정이 앞에 이렇게 미지급인데 금, 세금, 비용 해가지고 한 3개가 있어. 그 중에 미지급 세금과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엔 미지급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를 공부하면서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를 믿고 이제 부가세 때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오케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과목인데 부가세 예수금이거든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랑 관련된 계정이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의미 없어요. 언제 공부하냐? 계속 얘기하지만 부가세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거 다시 똑같이 링크 걸어서 같이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만약에 세무 2급을 공부한다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를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할 거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죠. 왜냐면 얘가 부채니까. 부채, 부가세 매출세액을 기록해 놓는 계정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부가세를 공부하면 부가세 두 번째 영상쯤에서 정확하게 얘를 100% 이해하시게 돼요. 그러면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